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늘 후보자를 등록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경고성 발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항공교육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정작 확보한 휴대전화는 암호를 풀지 못해서 내용물 확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어제 저녁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수사관이 여러 압박을 받아 숨졌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사인 규명을 위해 휴대전화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경찰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검찰은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어젯밤 다시 반려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압수를 놓고 검경이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휴대전화는 암호조차 못 풀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아이폰 X 기종으로 보안이 강해 검찰의 암호 해독 작업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암호를 못 풀면 당연히 휴대전화의 내용도 볼 수 없습니다. 핀 번호가 6자리가 넘으면은 3개월 이상 회독하는데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테스트해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이스라엘 업체의 암호 해제 프로그램인데 만약 아이폰 최신 운영체제를 썼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에 앞서 암호를 풀 수 있는 협력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같은 시각 송 부시장의 자택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어제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작성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의혹 문건의 제보자입니다. 청와대에서 문건은 외부 제보자의 제보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뒤 검찰은 그제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작성한 문모 전 행정관을 어제는 제보를 한 송 부시장을 바로 불렀습니다. 검찰은 또 울산시청의 송 부시장 사무실에 대해서도 9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컴퓨터 저장 장치 등 박스 3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습니다. 또 송 부시장의 자택과 관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했다, 전화로 이야기했다는 송 부시장의 말과 SNS 메시지를 제보자가 보내왔다는 청와대 발표가 엇갈리는 상황. 검찰은 먼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제보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행정관의 진술은 송 부시장에 대한 조사의 토대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 부시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의혹을 제보하던 즈음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캠프에 합류한 만큼 당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아닌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또 송 부시장이 지역 건설 관련 업체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첩보 이첩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 합의를 기다리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끝까지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문희상 국회의장.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모두 철회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정기국회 뒤로 미루는 방안을 협의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회동은 불발됐습니다. 상당히 밀도 있게 됐고 많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회동 무산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9일과 10일로 확정하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원내대표 교체기입니다. 마지막 협상을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했고 양해해 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도리가 아닌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는 예산안과 선거개혁,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주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에는 4+1에 소속되지 않은 바른미래당 변혁 모임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냈습니다. 한국당은 전열을 정비하면서 새 원내사령탑 경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유기준, 강석호, 윤상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도전장을 낸 가운데 한국당은 오늘 후보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경고성 발언을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재원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미사일 엔진 시험 재개 움직임입니다. CNN 방송은 북한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업용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5일 촬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에서 이 같은 새로운 활동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엔진 시험 때에 전에는 없던 대형 화물용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이것이 위성 발사대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력을 공급하는 데 쓰이는 엔진 시험을 재개하려는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진 시험은 미사일이나 위성 시험 수준의 도발 행위는 아니지만 활동 재개 자체가 중대 변화이고 미사일 발사의 전 단계일 수 있다고 루이스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연말 데드라인, 성탄절 선물 등 경고성 발언에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중앙정보국은 이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처의 하나로 영구 폐쇄를 약속한 곳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 공군이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이뤄지고 있는 첨단 항공기 정찰 활동에 대해서 예년 수준의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은 캔자스에 주둔하고 있는 1사단 제2전투여단이 예정대로 내년 겨울에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최근 RC-135 계열 정찰기, EAC 지상작전 관제기 등 미 첨단 자산의 한반도 상공 작전이 잦다고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12번이나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정한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국의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항공기의 잦은 전개가 예년과 특별히 다른 활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기자들에게 매년 해오던 대로 하는 활동이지 최근 비행작전이 예년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과 대화에 도움되라고 연기한 것일 뿐 전투태세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거칠어지고 있는 북한의 발언 등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은 한국에서 빠져나온 1기병사단 제3전투여단을 대체할 1보병사단 제2전투여단이 예정대로 한국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순환 배치임에도 그 목적을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와 미 동맹국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 방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르고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발표로만 보면 미군의 움직임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 안보위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정한 연말 협상 시한도 가까우는 만큼 상황은 유동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하와이 군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플로리다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11명이 다치거나 숨졌는데요.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항공교육생으로 파악됐고 미 당국은 테러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총격을 입은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달립니다. 총격 사건이 난 곳은 미 플로리다 펜서콜라 소재 해군 항공기지. 현지 시간 오전 6시 반쯤 기지 내 훈련시설에서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Approximately 6:30 a.m. we got the call there's an active shooter in one of our buildings. The base is currently shut down.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3명,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범은 출동한 카운티 부보안관들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숨진 총격범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소속 출신의 항공교육생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서콜라 기지는 1988년 이후 사우디를 비롯한 동맹국 장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훈련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미 당국은 테러 관련성에 주목하며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사상자들에 대한 연민과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king said that the Saudi people are greatly angered by the barbaric actions of the shooter and that this person in no way, shape or form represents the feelings of the Saudi people who love the American people so much. 이에 앞서 현지 시간 4일 하와이 진주만 히칸 합동기지에선 미 해군이 민간인들에게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간격으로 군내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미 군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레리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중국과 좋은 합의가 아니면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다시 압박했습니다. 협상 마감 시한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달 15일이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순보다 중국과 합의에 가까워졌다. 레리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중국과 매일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alks around the clock right now. We are close. We're not quite there yet. The president has characterized these talks as constructive. 하지만 문우신 재무장관과 함께 협상파로 알려진 커드로 위원장의 이후 발언은 대부분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중국이 기술 절취 방지를 이행하는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협상을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시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to make any forecasts about any dates. There's no arbitrary deadline. 오는 15일이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짜란 언급도 했습니다. 미국이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C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유보할지를 놓고 까다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세를 매길 대상이 중국산 소비재 중심이어서 관세 부과가 단행되면 미국 소비자도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중국과의 협상이 엉클어져 미국 농산물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보하면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트럼프 행정부는 갖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대구에 마련됐습니다. 시민과 동료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헌신한 대원들을 애도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국화꽃 사이로 대원들의 밝은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10월 독도 해역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벌이다 헬기가 추락해 희생된 소방대원들입니다.
정문호 소방청장을 비롯해 많은 소방대원들은 합동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또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죠. 더 뭔가 허락된 날에 더 있으면 뭔가 더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시간이 너무 빨리 온 게 아닌가 해가지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 이들이기에 이번 사고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시민들도 순직 소방대원들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오후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덕분에 딸은 찾을 수 있었는데 예. 찾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더 잘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은 순직 대원들에게 1계급 특징과 훈장 등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닷새간의 분향 일정이 끝나면 오는 10일 소방청장으로 합동 연결식이 엄수되고 5명의 대원들은 고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발자국을 남기고 영면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가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만나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여름에 이어 석 달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홍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희생자의 유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인 5월 어머니 집.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들어섭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현 씨입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현의 5월 어머니 집 이사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머님들의 희생과 노고가 큰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평소 광주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쓴 책 탈대일본주의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15년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일제 만행을 사죄한 인물인데 이를 상기시키면서 아버지의 사죄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어머니 집에 앞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찾아 김 전 대통령의 유품을 살펴봤습니다. 5월 어머니 집 관계자들은 방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진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절대절명에 처해 있는 진상규명 문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라고 이렇게.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인데 재현 씨가 앞으로 개인 차원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오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하거나 비자 연장을 불허하면서 북한 식당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태국 방콕 중심가에 위치한 한 북한 식당. 한창 붐빌 점심시간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식당 내부에 인기척도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태국 이민국 경찰이 들이닥쳐 식당 지배인 남성 1명과 여종업원 6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지배인은 풀려났지만 종업원들은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북한 식당. 영업은 하고 있지만 북한 여종업원들은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종업원들은 태국인으로 바뀌었고 저녁 때 하는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태국 당국이 취업 비자 연장을 불허하는 등으로 북한 식당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의 북한 식당 6곳도 최근 모두 문을 닫았고 베트남과 라오스도 조만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북한 측에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결의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하게 영업해오던 북한 식당들이 잇따라 문을 닫게 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앞서 보신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취업 비자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만 철수하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편법 고용 근로자들은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보입니다.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외곽의 공단 지역. 점심 식사를 마친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삼삼오오 걸어 나옵니다. 공장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일대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은 한 달 동안 체류가 가능한 도강증으로 편법 고용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한 근로자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왔는데도 귀국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没有那个那样通知呗，说你的准备经常性啊。现在没有消息，是因为别的通知，那个当时就没有办法了。 단둥의 한 북한 식당. 취업 비자로 정식 고용된 종업원은 곧 귀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일까지 한 17일부터 30일. 그러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가면은 도강증. 취업 비자를 가진 합법 근로자들이 철수해도 식당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둥 지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대략 3만여 명. 한 달에 한 번씩 북한 신의주나 만포에 건너가 도강증에 도장을 찍고 오는 형태의 편법 취업이 만연해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请朝鲜工人呢，就是全勤是不可能的事儿。你要是这个厂子全都用朝鲜工人，你朝鲜工人全请了，这个厂子不得停吗？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의 피해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발까지 고려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면서도 일부 북한의 외화벌이는 사실상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철수하는 북한 근로자들도 나중에 편법 고용 형태로 중국에 다시 입국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미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미중 양국 간의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단둥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점차 메말라가면서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그 밖의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눈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4도, 철원이 영하 6.3도, 안동이 영하 10.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높긴 하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청주 5도 예상되고요. 전주가 7도, 여수와 대구 9도, 부산 1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이 뽑는다는 엠넷의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모두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작진들의 조작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대담해졌다고 하는데요.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를 내건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든 시즌 방송에서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시즌 1에선 1차 탈락자 2명을 바꾸더니 시즌 2부턴 투표 조작으로 그룹 101 멤버 1명을 바꿨습니다. 시즌 3와 4에선 최종 투표 전 제작진이 그룹 아이즈원과 엑스원의 멤버와 순위까지 정해놓고 생방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작진은 참신하지 않다, 콘셉트가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은 멤버를 탈락시켰다는 겁니다. 노력을 했던 투표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기분이어서 시청자로서 노란한 기분이 들었고요. 연습생들의 그런 간절함이 짓밟히고 대중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에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검찰 조사 결과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을 담당한 안모 PD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술집 등에서 약 4천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PD와 총괄 프로듀서인 김모 PD 등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CJENM은 피해 보상책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기소된 관계자 외에 다른 제작진들은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워너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CJENM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수사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찰은 회사 고위 임원 등의 개입 여부와 함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의 투표 조작 사실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에게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며 지난달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고양이를 죽인 뒤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고양이 사체와 혈흔이 묻은 돌멩이 사진입니다. 길 가다가 아기 고양이를 봤는데 심심해서 돌로 내리찍었다. 기분이 너무 좋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고양이 사체 사진. 잔인하게 죽은 고양이와 흉기를 찍어 올리며 과거에도 고양이를 여러 차례 죽였다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같은 게시자가 올려놓은 다른 글이나 영상을 보면 모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인터넷에 자랑하듯 게시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자 한 동물권 단체가 나섰습니다.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라! 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는 처벌이 어려운데도 그 행태는 점점 잔인해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교가 동물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제도권 내 교육 안에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잇따라 일어난 고양이 학대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동물자유연대는 청소년의 동물 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찾아 과거사를 거듭 반성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과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폴란드에 세웠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안내를 받아 유대인들이 처형당한 죽음의 벽에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어 유대인들을 수송한 철로와 열차, 희생자 화장터 등을 숙연한 마음으로 돌아봤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저지른 야만적 범죄 앞에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Denn welche Worte könnten der Trauer gerecht werden? Der Trauer all die vielen Menschen, die hier gedemütigt, gequält und ermordet wurden. 메르켈이 총리로서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4차례 방문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사를 반성해왔습니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독일은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보존하는 데 6천만 유로, 우리 돈 79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Diese Wunden heilen nie. Umso mehr danke ich jedem, der es schafft, darüber zu sprechen, Schmerz und Erinnerung zu teilen und Versöhnung zu stiften. 메르켈 총리는 범죄를 기억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주의와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에게 희생된 유대인은 600만 명, 그중 절반인 300만 명이 폴란드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바티칸시티 성 베드로 광장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26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식을 보러 몰려든 시민들 눈앞에서 환하게 빛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성탄절을 지나서 내년 1월 12일까지 성 베드로 광장을 비출 예정입니다.
중국 충칭시 동물원에 빨래하는 침팬지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원에서 티셔츠를 빠는 침팬지의 이름은 유희, 18살 된 수컷 침팬지입니다. 유희는 동물원 사육사들이 빨래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다가 이제는 옷과 비누만 주면 자연스럽게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주변 침팬지들과 노는 것보다 빨래하는 걸 더 좋아하는 유희 덕분에 충칭동물원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호주 시드니 주변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소 108군데에서 불이 났고 그중 74곳은 소방당국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6명이 숨졌고 가옥 68채가 불탔습니다. 호주의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인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소방 구조 인력을 호주로 현지 급파했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타다 금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타다의 모회사 소카 이재용 대표가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 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차를 타고 내리는 것도 공항과 항만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겁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합니다.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타다가 그 합법적인 새로운 법에 의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되는 것을 충분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다의 모회사인 소카 이재용 대표는 할 말을 잃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법안 논의 과정이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처리 중인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최대 10,000원 가까이 됐던 천안 논산 고속도로 요금이 이달 안에 절반 정도로 내려갑니다. 또 다른 민자고속도로 요금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하된다는데 일부에서는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노태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퇴계원 구간. 4,800원이던 전 구간 요금이 지난해 3,2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거의 다니다시피 하니까 한 5, 6만 원? 5, 6만 원 절감이 되는 거죠. 대표적 민자고속도로 두 곳의 요금도 곧 반값으로 내려갑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이달 안에 9,400원에서 4,950원 정도로, 대구 부산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됩니다. 그런데 요금이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이익일까? 요금을 내려 생기는 민자 사업자 손실은 도로공사가 우선 메꿉니다. 대신 민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는 요금 징수권을 가져와 서서히 벌충합니다. 사업자들에게 통계를 낮추는 거에 대한 손실 보조금을 주면서 후에 회수해가는 방법 이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요금이 싸져도 이용자들의 부담 기간은 늘어나는 겁니다. 천안 논산 구간의 경우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대신 징수 기간은 30년에서 60년까지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식인 겁니다. 이 안건을 논의한 국회에서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무한정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민자 사업자가 계약 때 보장받은 수익률은 9% 이상. 요금을 내려도 민자 사업자가 손해 입을 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비싼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자 사업자는 아무런 한 푼의 손해도 안 보고 다 먹어가고 있고 그걸 또 세금을 또 맺가지고 있고. 정부는 다른 민자 고속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요금을 내릴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은 오키시스 치는 정도의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힘든데요. 장애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눈에 보이지 않아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이 여성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뒤 견디기 힘든 통증이 생겼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다치거나 수술을 받은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입니다.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순간 기절하듯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원인을 잘 몰라 마땅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가장 세다는 마약성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간 이 병을 알아온 30대 남성입니다. 발을 딛기만 해도 칼로 베듯 심한 통증이 와 걷지를 못합니다. 화장실도 기어서 갈 정도입니다. 기어 다닐 수는 있으니까 기어서 화장실 가갖고 올라가서 이제 먹고 나오고 이제 밥은 거의 굶다시피 하죠. 이처럼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통증은 장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심지어 꾀병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도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든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장애로 좀 인정을 받는 게 환우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선 매년 1000여 명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가 발생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지하철에 놓고 내린 물건들은 유실물 센터에 모아놓습니다. 그동안은 이곳 운영 시간이 일과 시간으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지하철역에 무인 보관함을 설치해서 아무 때나 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역무원이 유실물 센터로 들어옵니다. 을지로 3가 2호선 갑니다. 몇 건이세요? 네, 13건입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발견된 신분증과 지갑입니다. 들어온 유실물 중에는 김치도 있습니다. 음식도 가끔씩은 저희가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안 찾아가시면 폐기를 하죠. 보관 창고 안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유실물로 가득합니다. 전동차 안에 놓고 내린 자전거부터 양주, 책과 의류 등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하루에 이제 역에서 유실물이 접수가 돼서 유실물 센터로 이동되는 게 평균 한 80건 정도.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유실물 센터에 들어온 게 확인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실물 센터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퇴근 후나 주말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역산에 무인 물품 보관함이 이용됩니다. 주인이 확인되면 역에서 물건을 넣어놓고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개인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무작위 비밀번호가 4자릿수가 날아가요. 지하철역이 개방되는 시간이라면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실물 센터가 있는 역사 4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내년엔 더 확대됩니다. 가까운 역,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77개 역사에서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금과 금품은 경찰서에 우선 인계된 뒤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환경당국이 지난달 이 미세먼지가 있더라도 나가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아이들 건강에 더 낫다는 행동 권고를 발표했죠. 이를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직접 소통하겠다며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권의 날씨에도 놀이터를 찾은 아이들과 부모들. 곧 미세먼지가 심해진다는데 아이들 야외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큽니다. 애들을 일단 햇볕도 많이 받아야 되고 뛰어노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니까.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국민행동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도 일반인처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까지는 마스크 착용 없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져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낫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학부모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권고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고 내시면은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교육기관에서도 75까지는 괜찮대 얘들아 나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여태껏 환경부에 그렇게 얘기해서 낮춰놓은 기준을 또다시 약간 다시 엎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혼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어린이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더 효과적이냐를 봤을 때 50까지는 신체 활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지 50까지 미세먼지가 괜찮다. 분명히 아닙니다. 또 어린이의 경우 답답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허재와 김유택, 이 두 농구 스타의 아들들이 최근 프로농구에서 맞대결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KT 허훈과 삼성의 신인 김진영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강재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첫 맞대결에서 KT의 승리로 웃었던 허훈이 김진영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진영아, 안녕? 전 경기에서 우리랑 할 때 잘했는데 오늘은 너의 데뷔를 많이 했거든. 꽁꽁 묶어주겠어. 아버지 김유택 전 중앙대 감독의 응원을 등에 입은 김진영은 이번에는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열심히 하라고 하시니까 열심히 하고 이제 또 저희가 연패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연패를 끊는 데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두 번째 대결. 선발로 나선 KT 허구는 1쿼터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절묘하게 골밑을 파고들었지만 득점을 놓치는 등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진영은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패스를 선보였지만 이관희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김진영은 반칙까지 유도한 뒤 침착하게 자유투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허훈도 석점포를 적중시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3쿼터 매치업에선 희비가 갈렸습니다. 김진영이 허훈을 잘 따돌렸지만 상대의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반면 허훈은 김진영을 제치고 득점에 성공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결국 24득점, 도움 7개를 기록한 허훈이 2득점에 그친 김진영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덕분에 KT는 4연승으로 신바람을 냈고 삼성은 4연패에 빠졌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추운 겨울에는 나들이 차량이 감소하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서 교통량 줄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겠는데요.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 목포에서 서서울 요금소까지 4시간 10분, 강릉에서는 3시간 20분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4시와 5시 무렵 최대 정체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50번 고속도로는 강원도 진부와 경기도 여주 중심으로 어렵겠습니다. 지금 1번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인데요. 앞으로 오전 11시 이후 최대 정체 예상되고 있는데 서초와 신갈에서 짧게 정체입니다. 35번 고속도로 남이 방향으로는 전 구간 수월하고요. 50번 고속도로도 교통량에 따른 불편함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관령은 바람이 강한데요.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60번 고속도로 춘천 지역은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해 50대와 60대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30, 40대 일자리는 13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각종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때문에 장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생산성이 가장 높은 30, 40대는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6만 개가 늘었습니다. 창업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일자리가 폐업이나 사업 축소로 없어진 일자리보다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에서 각각 7만 개씩 일자리가 늘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했고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건설 투자의 부진으로 건설업에서도 3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모두 늘었지만 종사자가 4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 일자리는 24만 개나 줄었습니다. 소비 부진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일자리 행정 통계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통해 산출한 것으로 설문조사로 만들어지는 다른 고용 통계들보다 신뢰성이 더 높습니다. 이 일자리 행정 통계를 통해 연령별로는 3, 40대,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로는 영세 사업체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장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3, 40대의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규제 완화도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소비 부진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일자리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반려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산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늘 후보자를 등록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연일 경고성 발언을 주고받는 가운데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엔진 시험 재개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총격범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항공교육생이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1cm 안팎으로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면서 현재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서울과 그 밖의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안동이 영하 10.2도, 대전이 영하 6.2도로 어제만큼 추운 곳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